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팁 두 번째,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충분히 다루어 볼 만한 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일수록,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현실 세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행위가 개판이면 그 영적인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바른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지한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 통일 문제는 한반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1945년 통일을 한 이 한반도는 곧바로 남과 북이 소련의 영향력을 받는 북과 미국의 영향력을 받았던 남이 나누어지면서 북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남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므로 나누어졌습니다. 둘은 분단 이후 곧바로 남북 전쟁으로 수십만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그 이후에 남북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 사실상 한 민족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른 국가의 문제는 정치 외교학적인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민족 감정을 앞세워서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북을 뒤로 감싸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있고, 우리가 그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있고, 또 아래로는 미국과 아주 가까운 일본이 있고, 그 일본은 우리를 36년 동안 침략국가로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치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완강히 반대하면 사실은 통일은 거의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 외교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 통일은 유엔 상임 국가들이 대한민국은 통일국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들끼리 미소가 미국과 중국이, 또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이, 이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가결을 하고 이제 정치적인 압력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한 진영이 반대하면 통일은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유엔 상임 국가들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이면서 민족의 과제이다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통일은 대단히 레디컬한 미묘한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필연적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언어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평양은 동북아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에 열심히 이를 가만히 안 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찾았던 것인데, 미국의 한 저명한 정치 외교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 정치 외교학자가 단식 혹은 금식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외교학적으로, 첫째는 미용으로 살을 빼야 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 국가와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좀 적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 한 10%도 안 됩니다. 적게는 한 5% 정도 된다는데 5% 정도 되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러니까 벵글라데시나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같은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세계 10위권인데 심지어 요즘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들 중에는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빠지고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과제인 이 통일이 민족의 과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외교학적인 굉장히 미묘한 세계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멤버인 우리들로서는 빠뜨릴 수 없는 신앙생활의 숙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과제인 통일에 대한 기독교회에 나아갈 태도와 나의 입장을 한번 어떻게 정리해 봐야 할 것인지 제가 짧게라도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한 15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든지 가서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성주의에 대해서,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정말 요약하고 싶었는데 거의 뭐 한 25분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일에 대한 문제도 너무 장황하게 하면 오히려 정리가 잘 안 된다 싶어서 어떻게든 좀 짧게 간략하게 참 조리 있게 말씀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살펴볼까 싶은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남북은 치열한 이념 경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계의 단일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민족 안에서 갈라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한반도, 이 조선반도만이 남북이 이념으로 갈려져서 하나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 민주주의 체제가 한 70년 흐르면서 극렬하게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훨씬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남쪽은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데 이승만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이념으로 건국에 임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괜찮은 체제구나 라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조선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전주이시라고 합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전주이시로 돌아가려고, 전주이시 왕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공화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아주 분명한 족적을 보이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 개인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장경제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경제를 꾸려가며 얼마든지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서 열심히 부딪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책이 한 2년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인데 그 독일 학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쓴다고 썼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든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니까 가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이승만이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 의회가 아니 우리가 한국에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 의안을 비토를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토를 놨는데 이승만이 그러면 우리가 하고 막 우통 벗고 대들었다 그럽니다. 우통 벗고 대들어가지고 한미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줘야 하는 그 규정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한미동맹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승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상당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을 생각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민주공화국,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또 다수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주의는 소수를 끌어안는 주의입니다. 다수결은 전횡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용력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타협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은 핵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은 어제도 금년 한 해 동안, 금년 지금 1월 16일인데 1월 16일 동안, 1월 한 달 16일 동안에 미사일을 3번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3번에 아마 5발인가 발사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이거 대한민국 언제 터질런지 그것도 10초 내에 서울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발사를 하면 10초 내에 서울을 발사를 할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을 달면 핵무기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는
통일은커녕 민족 공멸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핵무기라고 하는 민족 공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건 외면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과 이념의 충돌을 교회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평양 교회를 살려야 하는, 북의 그 많은 교회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신앙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이 종전에 대한 발언을, 심지어는 호주에 가서도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는 공식적으로 종전을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주에 가서 종전을 이야기했으니까 대접을 옳게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종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휴전 체제 아래인데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데 이 휴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쟁을 종식시키자 하는 것이 전쟁 체제, 종전 체제인데 종전을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북의 속셈을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종전을 우리가 선언을 할, 그러니까 관련 국가들인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면 한국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도 끼워서, 일본도 끼워서 종전을 했다고 치면, 종전을 하고 나면 일단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유엔군이 해체가 돼야 돼요.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종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당장에 유엔군 해체를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북의 속셈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미군 철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미군 철수 문제가 핵에 상존하는 위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군들을 수만 명 이 볼모로 잡고 있어야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기, 아무리 동맹국가라 하지만은 보호를 받기 쉬울 텐데, 이 미군들이 철수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돌봐주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돌봐주고 그 많은 전쟁 자금들을 동원하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미국과 중국의 그 양대 세력이 격돌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종전을 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미군이 철수를 하면 미국은 우리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 안보 라인을 일본으로까지 쑥 양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반도는 제외해버리고, 그것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접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복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보다 더 사회 참여적 신학을 앞세우고 있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표방하는 한국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좀 더 발전된 입장을 가지고 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들도 통일 문제를 우리의 관심으로 끌고 와서 좀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단 형성기가 있고 또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은 남북전쟁, 6.25 사변이라고 하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분단이 고착화되어져 있는 상태죠. 또 이 분단이 확대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남북이 언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북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늘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와 기독교 통일운동을 좀 정리를 해서 북한 선교 또 기독교 통일운동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분단과 전쟁에 대한 남북 분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의식을 좀 더 상승 개발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면할 수 없는 민족의 과제이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핵 위협은 민족을 공멸 상태로 끌고 간다는 점에 또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오랜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공감합니다. 네 번째는 세계 열강들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통일에 대해서는 제가 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대상으로서의 선교 대상으로서의 북한 동포들과 그 체제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낭만적이죠.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계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쳐도 뭐 한 8천만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이상은 되어야 세계를 향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통 정의를 하는데, 뭐 남북이 다 합쳐도 8천만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굳이 떨어져 있는데, 말도 똑같은데 생김새도 똑같은데, 그런데 그 사이 남북이 경제 사회적 여건이 많이 달라지면서 이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북한 군인들이 키가 160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55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마 170 넘어가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한국교회는 보다 더 진지하게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 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다 더 개방적으로 열려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건 보다 더 세속적인 관심이야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공론화해서 우리 민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통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일종의 통일 문제 연구소지요. 물론 진보적 에큐메니칼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통일 문제 연구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한 보다 더 진보적인 교단에 맡기만 둘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보수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금도 민간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여러 채널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중국을 거쳐서 압력하는 선교 활동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하고 세계적 관심을 끌고, 또 탈북한 동포들을 좀 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면 보다 더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